빼앗긴들에도 봄은 옵니다. 일본 땅으로 끌려온 조국의 인민 앞에서 대한제국의 황녀 덕혜옹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조국이 있다고, 잘 버티라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법이라고. 그녀의 외침에 고개 숙였던 조선의 아들딸들은 고개를 들어 고향의 노래를 부릅니다. 영화 덕혜옹주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만한 장면이죠. 이로부터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이 나라는 빼앗긴 들을 찾았고 그 들판 위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빛을 찾았다는 뜻의 광복, 그로부터 어느덧 71번째 해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들판 한켠엔 아직도 꽁꽁 얼어붙은 동토가, 아직도 빛을 찾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되찾은 나라에서 멀쩡한 아들딸을 잃고도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그들에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고,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이제는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오프닝 녹음을 진행하는 19일,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흘째 단식 중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조차 요원한 지금, 세월호 침몰 참사 유가족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 모릅니다. 빼앗겼던 들판에 다시 찾은 빛은 과연 누구를 비추고 있는 걸까요?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김기사고요. 누구시죠? 저는 최후의 심즈입니다. 네. 저는 K입니다. K님, 최후의 심즈님. 여기 한 분이 빠져셨어요. 네. 사실은 두 분이죠. 네. 한 분은 저희 이 기자님. 네, 이 기자님은 요즘에 정말 이직을 하셔서. 맞아. 바쁘시죠? 네, 진짜 전에는 상당한 그 워라벨이라고 하나요? 맞아. 네,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게 아주 최고조에서 맞아 있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뭐 거의 감옥살이 하듯이 맞아. 못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분, 그분 이름이 뭐였냐요? 기억 아무도 안 나죠? 란 PD였나? 란 PD네. 네. 네. 와, 그래도 기억해 주시네요. 란 PD는 저 멀리 상하이로 가가지고 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좋죠.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국보다 낫겠지. 맞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두 분 근황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여름을 좋아해가지고 음. 열심히 여름에 힘을 내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름을 좋아한다는 게 이런 더위도 좋아하는 건가요? 네, 겨울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음.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죠. 네, 그렇군요. K님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약간 늦깎이로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도로주행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멘붕 상태인데 다시 보면 되죠 뭐. 그쵸? 네, 근데 되게 운전 재밌게 배우고 있어서 약간 되게 뭐랄까 생활의 활력소가 된 느낌이어서 요즘 되게 재밌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운전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어렵거나 희소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맞아. 그거 대부분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쵸. 뭔가 하면은 나는 새로운 뭔가를 배우고 네. 있다.
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약간 범퍼카타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저는 진짜 운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첫날 강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시다가 재밌어요? 이러고 물어보는데 이러니까 그래 보여요? 이러시더라고요. 어땠을 때 그려진다. 네. 1종이에요? 2종이에요? 이종이에요. 2종이요? 네. 요즘 운전면허 시험장이 거의 무슨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총집합한 그런 느낌. 아, 이제 여름에도 많이 방학이구나. 따는- 방학이고 또 이제 11월 1일부터 바뀌어요. 아, 어렵게. 네. 네네. 아. 약간 T자 코스와 S자 코스가 부활한다고 해서 약간 아. 다들 막바지로 네. 하고 있죠. 정말 이렇게 쉽게 면허를 주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떨어졌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할 오늘의 영화는 지금 사실 되게 큰 화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곳저곳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허진호 감독의 복귀작. 허진호 감독 하면은 뭐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봄날은 간다 이런 명작들을 만들었던 감독인데 덕혜옹주 되겠습니다. 네. 손예진 씨의 투자작으로도 네, 이름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덕혜옹주에 대한 이야기 예고편 듣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지만 팔 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천황가의 명령이니 판단은 옹주님께서 하십시오. 거절하실 경우 조선 왕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내 귀국은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일본과 조선은 면이 한 몸인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혈아! 감히 누가 불가능한 것이야! 제가 모시겠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친왕 전하를 상해로 망명시킬 계획입니다. 함께 하시죠. 제가 약속 하나 드리죠. 앞으로 옹주님께서 조선 땅 밟을 일 없으실 겁니다. 공주님은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다시 공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덕혜옹주는 조선 역사상 가장 뭐 유명한 여자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덕혜옹주에 관한 얘기고 사극 영화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사실과 상상을 섞어서 적절하게 배합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네.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자 맞나요? 거의 손에 꼽자면 이제 꼽히지 않나요? 하긴 몇 명 없으니까. 네, 몇 명 없죠. 갑자기 궁금하네. 네. 각자한테 가장 유명한 조선 사람 여자 누군지 한 명씩 대볼까요? 저는 신사임당 것 같아요. 신사임당? 네. 왜냐면 돈이 5만 원이 있기 때문에. 네, 지폐에 들어갔기 네.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아무래도 명성황후. 유명하면 뭐 명성황후. 최고의 심재님은 네. 명성황후. 네. 둘 다 이렇게 약간 계급과 아니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네요. 계급이나 명성, 권위 이런 걸 생각하네요. 물질적인 거. 저는 황진이가 딱 생각나거든요. 아, 맞네, 시대에 맞네. 저항한 여성. 어.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제일 이뻤을 것 같고 그 중에.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조선시대의 여자 한 10명만 대발을 하면 정말 막막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쵸. 남자 이름을 적으라 하면 저는 거의 천천히 숙하면 그쵸. 100명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는 10명이 될까 싶어요. 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덕혜옹주일 수 있겠네요. 네, 이 덕혜옹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각자 이 영화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영화가 나한테는 어떤 영화였다. 딱 단어 하나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뭐가 될까요? 최고의 신주님 어때요? 저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박해일을 좋게 봤구나. 네. 그것만 남았어요, 저한테는. 네. 네. 키다리 아저씨의 영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박해일 그쵸. 씨가 덕혜옹주를 지키는 영화. 그렇죠. 네. 그 소재의 힘은 무너지지 않는 걸 이제 보여주는. 많은 여성들이 정말 환호했을 것 같아요. 네. K님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클리셰? 클리셰? 왜요?
너무 뻔해요. 영화가. 제가 뭐, 그러니까 맞아.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전개 과정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런 보면은 되게 이 영화가 사실 지금 흥행을 잘 못하고 있고 입소문을 타고는 있지만 그렇게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시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떠오르고 비슷한 전개 과정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약간 로맨스 소설의 클리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여기서 잠깐 어떤 영화가 떠오르는지 물어봐도 될까? 저는 모던보이. 모던보이. 네. 아, 근데 사실 모던보이가 왜 떠올렸냐면 네. 스토리상의 비슷함이라기보다 왜 이런 소재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을까라는 점에선 좀 모던보이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모던보이. 네, 지금 클리셰 그리고 뭐라고 키다리 했죠?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네, 두 가지 부분 다 저는 동의하고요. 어. 저는 이 영화를 설명하려면 연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민.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동력이 연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키다리 아저씨가 이 덕혜옹주를 시종일관 정말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까지 계속, 그리고 나중에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다시 하는 거, 막 돌아오고 찾아보고 정신병원에서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과정이 다 연민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 연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영화가 조금은 핀트에서 어긋나서 그 클리셰 덩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 연민, 클리셰 이런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 영화가 되겠고요. 이 영화 줄거리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주인공은 덕혜옹주가 되겠습니다. 옹주, 우리가 보통 공주라고 하지 않나요? 공주와 옹주의 차이가 뭔가요, 케이님? 일단 왕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이제 딸이라고 하죠. 이 딸을 보고 공주라고 하고 네. 이제 후궁의 소실을 이제 옹주라고 하죠. 네. 역시 합의되지 않은 걸 물어봐도 이렇게 잘 나오는 이 케이님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다시피 옹주는 그 정실 부인이 아닌 첩, 후궁 뭐 이런 사람들이 낳은 딸이에요. 그래서 고종의 늦둥이 막내딸이라고 하죠. 네, 이런 설정이고요. 처음에는 마치 그 마지막 황제 영화 유명한 맞아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보듯이 거기에 자금성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 우리 경복궁이 연출이 돼요. 네, 마지막에도 그 느낌을 조금은 내려고 한 부분이 있고요. 맞아요. 그곳에서 막 어린 덕혜옹주가 막 뛰어다니죠. 하지만 시대는 이들에게 좋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오적과 딱 첫 장면부터 그쵸. 대면을 맞아요. 하죠. 맞아요. 이 고종이. 아. 네, 그곳에서 이화용이 진짜 이 정도면은 거의 왕이 없다시피 하구나. 거의 왕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권위보다 없다. 네, 그 정도의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죠. 첫 장면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대는 이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이 옹주는 경복궁을 무대로 막 자라났다. 하지만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그 이완용과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제는 좀 여의치 않은 상황에 내몰린다 하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눈엣 가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덕혜옹주가 중심이 돼서 어떤 조선의 독립운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민중들이 응집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친일파 비슷하게 나오는 놈 있죠. 악역이 네. 그 윤재균 씨인가요? 윤재문 씨. 윤재문 씨. 네. 윤재균 씨는 할아버지구나. 감독님. 감독님. 맞네. 네. 네. 그 윤재문 씨가 데려가 버려요. 일본으로 보내버려요. 네, 너는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 남아있으면 너의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협박을 통해서 보내버리고, 그 이후로 덕혜옹주의 삶은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투쟁의 역사가 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죠. 네, 힘도 없고, 조선에선 또 그를 원하지 않고, 뭐 그렇게 돼서 결국은 비극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키다리 아저씨. 그 박해일 씨, 여기서는 장한이가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 각자 이제 어떻게 봤는지 총평부터 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네, 어떻게 봤어요, K님?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보면서 첫 장면부터 사실 되게 웃기더라고요. 왜냐면 그 김윤식 씨. 네. 백윤식 씨. 네. 백윤식 씨가 제가 그 영화 뭐죠? 내부자들을 네.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그 고종으로 백윤식 씨가 등장하자마자 얘가 몰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하지? 너무 좀 영화가 예상이 가능한 전개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분명히 이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올 거야 하면 그 장면이 반드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약간 보다가 좀
피식피식 웃기도 했는데 맞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뭐라 그러지? 약간 덕혜옹주를 보러 갔다가 김장한이란 인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오히려 진짜 주인공이 김장한 같은 김장한의 생애를 좀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 김장한이 실존 인물이었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다고 들었어요. 김을한인가?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기자가 가서 이제 덕혜옹주를 아, 그렇게 찾은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 뭐 이렇게 네. 그 김장한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아니라고. 동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종이 어. 이제 약혼을 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긴 했는데 그게 파토가 난 거는 역사적으로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약간 그 둘을 혼자 하는 거예요. 김을한이란 사람이랑 이제 섞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예상 가능한 장면의 연속이었다. 네. 다 이어졌다. 그리고 김장한이라는 인물에 계속 호기심이 느껴졌다. 처음 네. 말한 그대로인 것 같아요. 키워드와 키다리 그쵸, 아저씨. 그쵸. 이 영화, 키워드가 아니야. 클리셰와 클리셰와, 그 키다리 아저씨. 맞아요. 이 영화의 두 가지 진짜 네. 결정적인 부분이죠. 네. 딱 처음에 백윤식 씨가 고종으로 등장해서 우리는 다 알아요. 겨울왕국에서 마치 엘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듯이 맞아요. 죽기 위해서 네. 등장하는 인물이구나. 맞아. 네, 죽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면 그 죽음이라도 좀 예상과 다르게 보여줬어야 하는데 죽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을 너무나 예상 가능하게 맞아. 다음 장면에서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으니까 엘사와 그 동생이 얼마나 힘들까. 맞아. 그거를 또 덕혜옹주가 얼마나 네, 힘들까를 맞아요.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친일파는 나는 내가 바로 친일파요 하면서 맞아. 얼굴에 써붙이고 나와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요 이러면서 행동을 하고 그 과정들이 너무나 정말 손바닥을 계속 뒤집듯이 네,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서 좀 기대하지 않게끔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그 김장한이라는 인물이 누구일까, 실제 있었을까 궁금하게 할 만큼 박해일 씨가 연기도 상당히 잘한 맞아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영화가 이 역사적인 큰 줄기에서는 좀 멍청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둘의 멜로에 있어서는 이게 멜로라고 할 수 있다면 좀 궁금하다, 네, 좀 더 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영화가 기본적으로 되게 미묘한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정치적일 수도 있고 역사적일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런 깊이 있는 소재를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덕혜옹주와 장한이라는 사람의 멜로, 감성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과연 초점을 맞출까가 되게 중요했는데 반반으로 가져가면서 하나는 완전히 말아먹고 네. 하나는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최후의 심지님 이 영화 어땠어요? 저도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이걸 봤었는데 너무 지루해가지고 저는 거의 잘 뻔했거든요. 특히 그 손예진이 이제 피아노 치면서 김장한 뒤에서 보고 하는 그 점에서 거의 좀 졸았어요. 한 1초 정도.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앞부분 되게 굉장히 지루했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뭐 그 총격신 나오고 망명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재미있긴 했는데 맞아. 뭐 근데 암살에 뒤처지는 수준이어서 그것도 역시 뭐 재미가 없었고 김장한을 빼면은 사실 뭐 별로 흥미롭지 않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영화 전반이 다 예상 가능했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약간 액션이 나오는 그런 장면조차도 생각을 하고 보면 좀 많이 허술하죠. 네, 네. 맞아요. 네, 진짜 무슨 1일극 드라마나 보듯이 네. 많이 허술하고 맞아요. 여기서 진짜 건질 거라고는 그 김장한의 끝없는 사랑 네. 그리고 그걸 연기한 박해일의 매력 네. 이거밖에 없는데 목소리도 너무 멋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영화가 진짜 심하게 초점을 잘못 맞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들은 허진호 감독한테 상당히 기대하고 갔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영화가 사전에 역사 왜곡 논란에 부딪혔었잖아요. 그런 이거는 사실 역사와 다르다 막 이런 논란에 부딪혔음에도 사람들이 이 영화에 기대를 품었던 건 허진호 감독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몰입이 되는 연출을 보여줬을 것인가였는데 막상 본 영화는 전혀 우리가 기대한 거랑 다르게 흘러갔다는 게 되게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솔직히 좀 너무 심한 말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2016년 한국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봐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촌스러운 게 많았죠. 정말 촌스럽고 그 친일파 윤재문 씨가 그 역할 이름이 뭐죠? 한택수. 한택수 맞나요? 네, 한택수라는 인물이 너무 전형적인 악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화 보면은 막 구박하고 이러는 계모 같은 인물 있잖아요. 네. 너무 모든 1부터 10까지 다 되게 굉장히 악랄하고 그런 인물이어서 너무 좀 억지스러웠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랬어요, 저는 보면서. 네. 이 영화가 분명한 건
그 한택수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이해할 만한 여지를 두지 않아요. 되게 평면적인 악역으로 딱 두고 네. 얘는 적이야. 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얘는 어떤 사람인지를 마지막에 군복 입는 장면에서 얼핏 보여주긴 하지만 그걸 드라마로 이끌고 가진 않죠. 그쵸. 철저하게 평면적인 인물로 그냥 소모해버리는데, 최근에 전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두 분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도 김의성 씨가 되게 전형적인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활용하는 방식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거죠. 김의성 씨는 처음부터 평면적인 악역으로 가져가서 주인공인 서구, 그 영화 속에서 공유 씨가 계속 그 캐릭터를 통해서 자기를 비추고, 그리고 이 인물을 통해서 관객한테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묻고 있다면, 양쪽에 다 거기 마동석은 되게 선하고 그 김의성은 되게 약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선택하게 했다면, 이 영화에서의 악역은 관객한테 이 악역을 봐라, 대칭점엔 누가 있다, 어떤 삶을 선택할래, 이거를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네. 그냥 얘는 신데렐라의 그 악역처럼 네. 극복해야 할 대상, 맞아요. 이렇게만 그려지는 게 좀 아쉽죠. 약간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레미제라블의 자벨? 자베르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은 이유도 없이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 덕혜 옹주를 괴롭히는 데 집착을 하고, 자베르는 장발장을 쫓는 거에 엄청 집착을 하고, 그 모습이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캐릭터는 많이 다르지만. 네, 자베르는 좀 존재감이라도 강했죠. 네, 자베르도 네. 캐릭터는 좋긴 하지만. 네. 네, 그- 얘는 사실 뭔지 군인도 아니면서 군인을 부리고, 그쵸. 네, 침입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안 드러나고. 근데 마지막은 약간 나름대로 감독 나름대로의 그런 뭐랄까요, 그 현실을 좀 넣은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입국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출국하는 거죠. 해방 후에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그 사람은 이제 되게 에스코트를 받고 가는 거죠. 그런 장면에 있어서는 약간 감독 나름대로의 그런 현실을 추구하려고는 했으나, 역시 촌스러워. 네, 너무 촌스러웠어요. 저는 이 영화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는 사실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해방된 들에 봄은 오는가, 네. 다 그렇게 궁금한데 실제로 봄이 안 오더라. 그 미군정에서는 그냥 도움되는 침입하들 그대로 등용하고, 그쵸.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나 정말 보장받아야 되는,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보장을 못 받더라,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건데 너무나 뻔하고, 2016년에 이런 장면을 내가 봐야 하나, 저는 그러니까, 그런 진짜. 엔딩이에요. 예. 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무리를 했어요. 어떤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을 하죠. 근데 정말 진짜 이게 끝까지 가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덕혜옹주가 그냥 그 장면을 안 보여줬더라면, 그러니까 박해일이 그렇게 청원을 하고 박정희를 만나서 뭐 그런 황족이 있는데 못 돌아오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삭제를 하고 그냥 덕혜옹주 늙은 모습만 보여줬어도 그런 촌스러움은 좀 덜 했을 수 있는데, 정말 이 영화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만들었을까, 참. 네. 사전에 K님이 저한테 박정희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지금 현 정권이 어떤 시국이 어느 때인데, 옛날에 그 대통령도 아니던 시절에, 그쵸. 그냥 일개 의원이던 시절에 그때 그 사람들 만든다고 얼마나 깽판을 놨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쫌팽이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영화 개봉할 리가 없다. 내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이 시대의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그리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렸어요. 그쵸. 지금 롯데가 뭐 수사를 한창 받고 있으니까 거의 아부하듯이 그린 게 아닌가. 검찰 수사 받고 있잖아요. 네, 아부하듯이 그린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이 영화 속에서 박정희가 은근히 멋있게 등장합니다. 맞아. 네. 네, 그리고 이게 보통 이런 실화 인물을 그릴 때 그 정도 캐릭터면 상당히 무겁게 그리고 그쵸. 되게 닮게 그리는데 약간 코믹하게 네. 연출을 해버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장면을 넣었나. 맞아요. 네, 그 의도를 알기 어려울 만큼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었죠. 네. 네, 이게 그 장면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죠. 네. 그리고 영화가 묘하게 흐름이 계속 끊겨요. 계속 장면이 뚝뚝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편집 과정에서 많은 거를 살리려고 그걸 다 때려 넣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감독이 단편적으로 그 장면을 그리면서 뭔가를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대를 그리는 것조차 너무 클리셰적으로 그렸고, 이 덕혜옹주가 극 중에서 사회 찬미를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시대에 정말 많은, 그 시대를 표현하기 위한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뻔한 사회 찬미일까? 물론 그게 덕혜옹주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긴 하겠지만 그걸 그리는 방식이 너무 촌스러웠어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최후의 심즈님은 이 영화 뭐 기억에 네. 남는 장면들이 있나요? 저는 배우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우 왕자. 네.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소 다케유키, 음. 김재우. 네. 그 사람도 괜찮고, 그리고 영친왕 빼놓을 수 없죠. 영신아. 너무, 네.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거를 심지어 닮았잖아요, 엄청.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영신왕의 경우에는 정말 희말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 진짜, 딱 어울리는 역사소에 튀어나온 듯한 그런 어. 모습이어가지고. 맞아요. 와,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까. 네. 그랬죠. 네, 그런 캐릭터였고 이 영화가 진짜 그 미남 3인방으로 꽝꽝꽝 때리는 것 같아요. 일단 박해일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지배하고 중간에 이우 왕자로 갑자기 고수 전혀 사전 예고도 없이 등장을 해서 맞아요. 거의 카메오 수준으로 네. 근데 꽤 오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멋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순간 그런 복고적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우 왕자 밑에서라면 왕정사에도 나쁘지 않겠다. 네, 맞아요. 진짜 그 정도였어요. 이런 왕 밑에서라면 신하로 공모를 잠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너무나 멋있는 왕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닮았어요, 또. 네, 맞아요. 네. 잘 닮았어요. 인터넷에서 이우 왕자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쵸. 너무 잘생겼고, 뭐 독립운동도 했고, 안타깝게 죽었고, 막 하니까. 네, 그래서 또 고수가. 네, 고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진짜 일본인 이제 덕혜옹주랑 혼인하게 되는 그 소다케유키로 출연한 김재욱 씨도 상당한 미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여성 관객한테 이 팬서비스 하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고 전 그 부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뜩이나 역사성이 많이 떨어지는 영화에서 현실성까지 떨어뜨리는 선택들이 아닌가. 이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덕혜옹주의 삶이 별로 기구해 보이지 않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 남편, 네, 저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만약에 네. 입장을 바꿔서 남자가 누가 가는데 이 사람 여자친구들로 막 계속 그런 사람이 나온다거나 막 계속 이런 게 나오면 정말 공감이 안 갈 거예요. 누가 김태희 나오고 막 손예진 나오고 막 이런 그쵸. 송혜교 나오고 맞아요.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겠어요? 근데 실제로도 잘생겼더라고요. 네. 덕혜유키가. 네, 그래요? 사진을 실제로도, 봤는데 네. 키도 굉장히 크고 되게 음. 서구적인 미남이더라고요. 실제였구나.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걸 꼽으라면 이 영화가 이성적으로 다뤄야 할 것과 감성적으로 다뤄야 할 것을 상당히 혼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영화는 덕혜옹주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았잖아요. 그럼 덕혜옹주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합병이 돼서 한국이 끊임없이 일각에서는 뭐 독립운동을 막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일부는 그 삶에 젖어서 친일을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친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 선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독립운동이냐 아니냐 거기다가 심지어 왕족이라는 특수성까지 있었죠. 이 왕족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이런 것들은 다 이성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었고 반대로 분명한 또 감성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영화 속에서도 대사로 등장하지만 누군가의 딸이다. 그리고 한 명의 여자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이성적으로 택해야 하는 수많은 의무들과 책임들과 이런 것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하는 모습들이 또 그려져야 하죠. 감성적으로도. 근데 이 두 가지를 영화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다룰 것이냐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대사로는 다 나와요, 양쪽이. 맞아요. 다 나오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뻔하고 클리셰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다뤄지고 깊이 있게 그러니까 감성으로 우리를 울릴 수 있는 부분에서 감성으로 울려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우리한테 깨달음을 줘오고 막 느끼게 하는 장면에서 이성적으로 다가오지도 맞아요. 않아서 상당히 답답하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덕혜옹주를 저는 영화로 다뤄야 할 때 가장 크게 고민했을 게 저라면은 이게 아무래도 왕정이잖아요. 결국은 왕정의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이 덕혜옹주 주인공 자체가 왕족인데 그럼 이게 우리 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 뒤떨어진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좀 이성적으로 다루려면 좀 공감 가게끔 우리한테 왕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선택들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상당히 시혜적으로 그려져요. 나는 왕이니까 저희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고 왕이니까 기모노 입으면 안 되고 왕족이니까 계속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면 약간 감동도 없고 너무 옛날 아닌가. 맞아. 네. 아니 이런 거를 지금 마치 6살, 7살 애들이 그런 애들이 배워야 할 거를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지루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허진호 감독한테
기대했던 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되게 이성적으로 다뤄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 감독 되게 좋아하는데 인간이 모두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미묘한 감정들 그리고 감정이 약하고 강할 때를 알아서 그걸 터뜨려야 할 때를 되게 잘하는 네, 감독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여러 캐릭터 사이에서 막 얽히고 그러잖아요. 그 미묘하게 얽혔을 때 가장 증폭됐을 때 그걸 탁 하고 터뜨리면서 관객들하고도 막 소통하게 하고 교통하게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덕혜공주가 느꼈을 고민들이 우리한테 막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고 네. 그 인물들이 막 울 때 내 가슴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맞아요. 멀리서 보게 만들어요. 음. 아 옛날 공주구나. 네, 맞아요. 옛날 공주구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좀 실망스럽다. 그쵸. 네. 저는 사실 이게 보면서 감독이 이 논란을 의식한 것 같아요. 역사 왜곡 크리스토퍼 논란을. 노란을 의식했다. 아니, 깜짝 놀랐네. 이제 역사 왜곡 논란을 의식을 했는지 굉장히 의미 부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덕혜공주가 결정적으로 뭘 하는 장면은 다 안 나와요. 뭐 독립운동을 하려고 시도하는 장면도 안 나오고 그거를 성공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고 하지만 이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한 이 덕혜옹주라는 사람을 왜 굳이 주인공으로 그렇죠. 내세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남는 서사가 없다.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다 김장한이란 인물이 그렇죠. 궁금해진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여성분이라 그런 것 같고 난 사실 김장한 여성분들이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전 반대로 제가 남자다 보니까 저는 김장한은 그렇게 주요하게 안 보였고 오히려 이 영화 제목이 바뀌어야 한다. 아, 뭘로요? 복순으로. 복수. 저는 이 영화가 독립운동을 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복순이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어디 그 잘 나가는 친일파의 머리끄댕이를 맞아요. 붙잡고 예? 맞아. 그 앞에서 대항하고 그리고 기모노를 이제 내 주인이 물론 갈아입으라 하지만 내가 그걸로 목이 잘릴 수도 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했을 맞아요. 것 같은데 갈아입었어요. 저는 이거는 복순의 드라마에선 계속 엄청나게 큰 적과 맞서 싸운 맞아. 독립운동의 드라마였다. 근데 덕혜공주는 사실 자기가 안 죽을 줄 알거든요. 이게 달라요, 죽이지 클래스가. 못하니까. 네. 맞아. 근데 저는 그 복순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러죠? 감초 역할로서의 그 조연들이 너무 튀어요. 그것조차 너무 저는 복순이란 인물도 그렇고 진짜 싫었어. 그 뭐죠? 그 정사훈 씨 맞아요. 너무 튀어, 너무 튀어. 너무 튀어요. 저는 정말 보다가 진짜 양꼬치는 칭따오 할 것 같은 저도요. 거예요. 진짜 그 심지어 거기서 역할이 무슨 이자카야에서 하는 그런 거. 이라샤이 막. 저는 이게 감독이 웃기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 친일파를 때리는 장면도 그냥 너무 이게 이렇게 진중한 장면에서 맞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조연들이 너무 튀니까 이 영화의 장르가 대체 뭐고 이 감독이 의도한 바가 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약간 한국 상업영화가 빠진 함정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수많은 캐릭터들을 기용을 하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라고 속할 수 있잖아요, 이 영화도.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10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 많은 캐릭터를 기용을 하면 일부는 전극을 끌고 가고 몇 명은 감초로 이 영화를 웃겨주고 긴장 풀어주고 이런 게 이미 다 지정이 된 캐릭터 구성이 아닌가. 마치 겨울왕국에서 올라프가 맡는 역할을 맞아요. 등산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맞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인간들이 이 영화에서 올라프만 맡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맞아. 근데 맞아. 겨울왕국은 올라프가 올라프 역할만 맡기고 그냥 술록 역할만 맡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선 그들이 한 명은 상당히 중요한 그 덕혜옹주의 감정선을 그쵸. 이끌어가는 거기에 유일한 벗이 되고 네. 또 다른 한 명은 거기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는 한 명의 독립군이 돼요. 그쵸. 독립투사가. 근데 그들이 그보다 더 주요한 본업이 따로 있는 거죠. 계속 웃겨주고 긴장 맞아요.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중요했던 진지해야 했던 순간에 가서는 너무나 우리가 몰입이 안 되고 웃긴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꼬치엔 팅따오는 계속 웃기기만 했지만 남이란 씨가 그 쳐맞을 때 정말 좀 울컥했어요. 진짜요? 그 장면도 뻔했지만 빨래 때 막. 네, 진짜 뻔했지만 복순아 그냥 가라. 그래, 명령이다 가라. 저는 거기서 맞아. 그 한용운의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님의 질문? 아니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복종. 네, 그래서 그 여성적 화자로 많이 쓰잖아요. 시적 네. 화자. 그 계속 나는 이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 님의 말을 다 따르겠다. 모든 걸 다 복종하겠다. 근데 단 하나 따르지 못하는 건 님이 나한테 님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복종할 수 없다. 그 말 외엔 다 복종하겠다는 시가 있어요.
근데 물론 감독님이 그거를 알고 만든 장면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한용우 씨님도 이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네. 어떤 분이요. 그 시가 떠오르면서 복순이 입장에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 말에 덕혜옹주 말이면 다 따르는 그런 몸종이지만 덕혜옹주가 날 버리고 가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나 뻔하고 심파적인 장면이지만 그 앞에서 때리면서 거기다가 저는 그 장면에 몰입한 게 저희 어머니가 이름이 복순이에요. 근데 어떡해. 자꾸 우리 엄마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떡해.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 그때 그 공항에서 네, 맞아. 절할 때. 네, 그때 저 유일하게 울었거든요. 저도 그때 유일하게 찡했어요. 유일하게 울었어요. 맞아. 더 심파적인 데서 울었네. 아니, 그게 한국들이 막 아니시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나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감독 나름대로 한 방이었던 거죠. 마지막 한 방. 그게 유일한 진짜. 그게 유일한 마지막 한 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는 조금 울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건 마치 스키점프, 그 국가대표 스키점프 네. 마지막 할 때 같은 장면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국가대표도 그게 되게 뻔한데 울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 국제시장에서도 굉장히 뻔하지만 울게 된 장면이 있듯이 네. 그것도 약간 그런. 그죠. 국제시장은 많이 비슷하죠. 네, 아, 국제시장이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물론 국제시장이 훨씬 더 잘 만든 영화예요. 맞아. 그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뻔한 장면들의 연속이고 그런 코드들이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는 것도 맞죠. 네. 이 장면에서 또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나요? 이 영화에서? 최고의 장면 하나씩. 최고의 장면. 네. 최고의 장면. 저 먼저 뽑아보면 저는 아까 그 복순이가 맞을 때가 가장 가장 좋았지만 그 장면 얘기를 했으니까 최고의 장면. 사실 뽑기가 되게 어렵네. 네. 저는 최고의 장면 하면은 그래도 되게 엔딩? 그 덕수궁 거기서. 네, 경복궁이죠, 경복궁. 경복궁. 덕수궁이죠. 덕수궁. 네. 덕수궁이에요? 네. 네.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뻔해요. 뻔하고 어디선가 되게 많이 봤죠. 되게 많이 등장하는 씬이고. 그죠. 그렇지만 뭐랄까 되게 인간적으로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상상해가지고 이제 사이다 마시면서 그 장면. 네, 그 장면도 그렇고 되게 그냥 인간적으로 이 사람의 생애가 되게 고달팠고 굉장히 비극적이었다는 거를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집이었는데 우리 집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굉장히 뻔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끝내기엔 참 좋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관계에서 똑같이 나오죠. 네. 푸이가 거기에 그래요. 경비원 네, 비슷하게 그쵸. 마지막에 네. 나오면서 그래. 자금성에 자기가 살았던 그 네. 의자나 뭐 궁이나 이런 걸 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진짜 이게 궁 나오고 마지막 네. 왕족 나오고 그 마지막 황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화를 네. 그대로 따라했다. 그런 것들 너무 못 따라했다 그것도. 저는 약간 아나스타샤도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아나스타샤 이후로 이런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마지막 황녀나 뭐 근데 이렇게. 사실 마지막 황녀가 아닌 게 뭐 네. 첫 황녀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뭐 황녀가 있었나? 덕혜옹주 말고? 그냥 조선으로 따지자면 그쵸. 그러니까 황녀라는 게 그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덕혜옹주가 제가 네. 알기로는 좀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카피가. 네. 사소한 부분이죠. 전교 1등도 전교 꼴찌이기도 하니까요. 말아서 마음대로 쓰고 싶은 사람이 쓰는 거죠. 네네네. 네. 그 장면이 기억나셨고 저는 좋았던 장면 꼽자면 사실 이 영화에 좋았던 게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게 되게 있는데 박해일 씨가 이제 한국의 신문사 부장으로 일하잖아요. 네, 그 박해일 씨가 일본에 이제 오랫동안 못 가던 일본에 가서 덕혜옹주를 찾아 나섭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덕혜옹주와 정혼을 자기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덕혜옹주를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끊어지고 행방불명이 된 채로 오랫동안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 노년의 박해일이 나오는데 일본에 처음 딱 갔을 때 정상훈 씨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못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30년을 못 봤네. 그러면 서로 탁 끌어안을 때 이 영화에 남자들의 의리가 느껴지면서 뭔가 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단한 이런 뭔가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근데 안 펼쳐지죠. 그쵸. 네. 네. 집에 가가지고 그 느낌은 좋았다. 골든벨 울리고. 네, 그랬어요. 네, 최고의 심지님은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도망을 칠 때 이제 덕혜옹주랑 김장한이 도망칠 때 김장한이 갑자기 한순간 끌어안잖아요. 덕혜옹주를. 그 장면, 그 순간이 가장 음. 그건 어쩔 수 없이 진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아니
그런 근데- 기억 안 나세요? 네, 오두막에서 이제 일본군 쳐들어오고 네. 도망을 가야 되는데 먼저 아, 가라. 나 완전 별로였던데. 아, 진짜. 아니, 지금 1시가 급박한데 거기서 끌어갖고 다 설명하고 있어. 아니 내가 근데 꼭 너 그 찾는다, 이제 막 이러면서. 김장한이 이제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신하고 공주잖아요. 옹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귀한 존재인데 내가 그 한순간에 갑자기 인간 대 인간으로 연인으로서 갑자기 확 끌어안는 네, 그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았고 네. 이게 남는다는 거는 이제 네. 이 영화가 역사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 네, 그 그렇죠. 로맨스가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 네. 저는 이게 그래서 약간 영화 전체로 놓고 보면 약간 뭐라 그러죠? 역사를 기반으로 한 로맨스 소설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만들면은 네. 차라리 네. 좀 괜찮았을 것 네.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영화가 모던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죠. 어. 모던보이를 보면 거기도 박해일 씨가 나와요. 아. 근데 그것도 로맨스예요. 모던보이는 왜 망했냐면 거기에 약간 무리하게 독립군 설정을 넣다 보니까 망한 영화고 이거는 이제 반대로 말해서 망한 영화인데 저는 오히려 덕혜옹주라고 하면 오히려 사실 덕혜옹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픽션으로 가공을 해서 김장한이란 인물과의 러브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다면 오히려 영화가 그래, 좀 더 잘 맞아요. 되지 네. 않았나. 왜냐면 그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런 소재 자체가 진짜 사람 마음에 즉각적인 호소력을 갖잖아요. 그쵸. 그게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그런 그 세월. 일본 군복 입고 네, 딱 맞아요. 나타났을 때 맞아요. 음. 그런 게 진짜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살렸으면 차라리 더 재밌지 않았을까? 네. 거기서 마지막 오두막에서 이제 비밀 통로로 여자가 먼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기 직전에 딱 그러잖아요. 살아만 있어달라. 내가 널 찾을 거다. 그 혹시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 봤어요? 아니요. 이 대사가 똑같이 나오는 영화가 있고 그 대사가 정말 유명한 대사예요. 폭포에서 이제 네. 모이칸족의 마지막 남자가 그 영화 속에 매들린 스토어라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 배우 있는데 그 여자 배우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적의 추격이 세지니까 그 폭포 이제 뒤에 있다가 그 여자를 먼저 보내면서 사람만 있어라. 네가 사람만 있으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널 살리겠다라고 되게 긴박한 순간에 얘기를 길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정말 멋있거든요. 남자가 다니엘 데이루이스예요. 네, 근데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대사가 똑같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맞아, 비슷하죠. 네. 오마주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마주라고 하기엔 오마주는 보통 멋있게 살리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가 딱 기억이 나 훨씬 더 잘 나게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좀 형편없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총격 자체도 무슨 장난감 딱총으로 애들이 네. 빵야 하듯이. 네, 맞아. 근데 안 중간에- 맞아요 또 주인공들은. 네, 중간에 그 암살하는 분들도 암살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독립운동하시는 네. 분들도 그 총을 가지고 안내상 씨 네. 지휘 아래 많은 분들이 이제 활약을 하는데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전혀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려지는 게 이 영화가 액션에 초점을 맞춘 건 확실히 아니다. 진짜 아니죠. 아니었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건 멜로인가? 근데 그것도 멜로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럼 멜로가 아니면 이게 정통 사극이냐? 그것도 아니고. 사극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싶은 맞아요. 거예요. 근데 코미디성이 오히려 강해서 코미디에 가깝긴 한데 코미디라고 하기엔 코미디언들이 너무 안 출연하죠. 조연으로만 맞아요. 나오고. 네. 그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시대를 한번 이제 찍어보고 싶었던 거. 그쵸 영상을 그래서 처음 다루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찍고. 네, 저는 사실 그런 게 아닐까. 요즘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상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시기대가 1920년, 30년대라고. 그래서 다들 도전을 하는데 진짜 잘 만든 영화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리하게 많은 걸 끼워 넣어서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제가 왓챠 평을 한 줄 평을 그냥 선택과 집중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썼는데 그냥 부담 안 갖고 거기에 굳이 저는 시대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립군 꼭 주인공이 독립군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독립군이면 좋죠. 독립군이면 좋지만 주인공이 독립군이었을 때 벌어지는 그런 상황과 그런 결과가 너무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화는 오히려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감독이 또 허진호 감독이 되게 뭐랄까 감정적인 걸 좀 많이 잘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김장한과 덕혜옹주의 러브스토리로 그렸으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저는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개인적인 드라마로 그려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 맞아요. 생각해요. 사실 겉으로 보면 이 영화를 약간 시놉시스나 줄거리만 보면 그런 얘기처럼 보여요. 네, 네. 이 사람이 가서 못 돌아오고 네. 거기서 계속 돌아오고자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정말 노력하지만 되지 않고 결국은 역사의 희생자가 된 개인
이런 모습인데 그렇네. 네, 그러니까 나라 시대상도 그렇고 자기의 신분도 그렇고 이 여자를 계속 올가매는 그런 것들에 계속 끊임없이 고통받았던 개인으로서 그리면 되는 건데 맞아요. 이 영화를 막상 보면 그게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어설픈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에도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하셨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선택을 안 했다. 못한 게 아니라 선택을 안 했고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집중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산이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명감독이 연출을 할 필요가 있었나? 과연 이 감독이 선택을 안 한 건가? 아니면 제작 쪽에서 선택을 못하게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좀 허술한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좀 맞아요. 물음표가 많이 남았어요. 진짜 감독이 허진호야? 약간요. 많이 그랬습니다. 많이 그랬어요, 정말. 네. 근데 이게 원래 소설 원작이잖아요. 권병 씨의 원작이죠. 네. 원작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영화를? 그 네.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책이 아니, 따로 책이 있어요. 있는데 소설. 근데 그거를 이제 원작을 기반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책과 별개인 건지. 기반을 해서 만들었다고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소설에서는 그 소다케유키 그 남편이 굉장히 좀 학대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남편으로 나온대요. 근데 원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거기서도 나오듯이 한국에 이제 결혼 사진이 실렸을 그쵸. 때 다 지우거나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남편을 나름대로 감독은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그렇게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얘기를 선택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남편이 쓰이는 방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거는 등장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이 영화에서 약간 모티브로 쓰였어요. 그냥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시켰다. 네, 이 남편이랑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 심지어 하나도 안 나오고 맞아요. 마지막에 딸하고 도망칠 때 딸이 우리 아빠 이제 전쟁 끝났으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네. 말을 함으로써 어디 징용을 갖거나 군대에 입대해서 일본에서 어디 나가 있구나라는 걸 네. 짐작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나오느냐? 그 전에 결혼할 때 옷 입는 거, 드레스 할 때 기다려주는 거 한 장면 나오고 그때 김재욱이란 걸 알면서 우리가 감정을 좀 느끼죠. 그쵸. 잘생겼구나. 네, 얘는 행복하겠구나. 근데 또 나중에 이제 박해일 씨가 시점상으로 나중에 찾아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혼을 했나? 재혼이 아니라 딸인가 모르겠는데 재혼이에요. 네. 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그냥 알려주는 거죠. 이 네. 여자가 사실은 나를 버렸다. 이걸 알려주는 역할로만 등장하니까 완전히 수단이에요. 소모품. 근데 이 가족의 얘기가 훨씬 더 극적인 게 현실에서 이 남편이랑 그러니까 알려진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되게 잘 지냈대요. 그러니까 네. 금술이 뭐. 금술이 되게 좋았고 딸을 낳았는데 이 딸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굉장히 귀족이잖아요. 귀족인데 엄마가 이제 조선인이니까 막 이제 뭐 그런 욕을 들어서 이제 엄마와 이렇게 약간 애증의 관계였다. 그리고 딸이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자살을 한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개인사를 굉장히 비극적으로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이 영화 되게 의문이 많이 나요. 저는 이 영화를 악평을 하기 전에 그냥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남는 영화였어요. 맞아요. 의문이 많이 남아요. 이 캐릭터가 한 명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맞아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도 캐릭터 자체가 없는 듯한 네. 마치 껍데기만 있는 듯한 네, 맞아요. 뭐랄까 어떤 로봇들이 연기하는 느낌이죠. 맞아요.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종이 인형들 네. 세워놓고 이렇게 네. 하는 건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그나마 색깔이 들어간 건 박해일과 그 다음에 손지진밖에 네. 없더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중간에 안내상 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안내상 씨도 이 김장한의 숙부가 아니라 백부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네네네네. 큰아버지 이렇게 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독립운동을 지휘하고 옛날에 이제 고종의 핵심적인 신하로 나와요. 네. 아, 맞아요. 신하의 그 관복을 입고 있기도 하고 관복을 입은 사람은 진짜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한 명만 등장하죠. 그쵸. 충성심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독립운동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정말 단편적이에요. 네. 예. 나왔는지도 기억이 이 안 사람이 나네.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그죠. 어떤 상황이고 지금 이 나라의 독립군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의도하는지가 하나도 안 그려져요. 맞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에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생에 나왔던 대리님 그분도 진짜. 맞아. 다 입고 계시는데 근데 너무 이상했어. 튀어요. 너무 진짜 이상했어. 말도 안 되는 나는 캐릭터 배신할 줄 등장해요. 알았어. 마치 차라리 배신했으면 신선했겠다. 네. 진짜. 암살의 조진웅 같은 느낌을 주려고 마지막에 연출을 한 느낌이 나는데 이상해, 정말 그 전에 이 이상했어. 캐릭터는 약간 비열한 느낌도 나고 네. 맞아. 어떤 독립운동에 투철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막 그 특유의 얇은 목소리로 네네네. 그럼 내가 여기 왜 왔겠어요?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투철한 생각을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 펼쳤다면 이 사람은 언제 죽어봤겠어요, 사람이. 죽어본 적 없는 사람이 죽으러 온 거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초보자란 말이에요. 초보자로서 길을 가야 하니까 자신이 확신도 없고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그 거사를 실행해야 하는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예요. 네, 정말 나는 큰 일을 하러 왔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핵심적인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들 다 위험에 빠지는 역할을 하러 왔지만 끝까지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캐릭터를 그냥 뻔한 역할로 네. 써버리는 거죠. 마지막 태극기 끊을 때 진짜 네. 펄쩍했어요. 아, 네. 저는 차라리 이 영화에 아리랑도 등장하잖아요. 아, 그 코드를 맞아, 맞아. 미칠 것 쓰면서 같아. 맞아. 이 애국심 코드도 왜 이렇게 못 살리나? 저는 그 소위 국뽕이라고 하죠. 네. 그 인천 상륙작전이 요즘 그런 걸로 되게 얻어맞고 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너무 국뽕을 심해요.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네. 욕을 먹기 딱 좋죠. 정말 이거는 대체 뭘까? 무슨 생각으로 만든 영화일까? 저는 국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도 나쁘다고 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 아리랑 부를 때도 굉장히 뻔하고 진짜 유치하긴 했지만 내가 저 상황이라면은 나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그 공주가 와서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절절하겠어요. 그러니까 동포인데 그죠. 그렇지만 이 굉장히 촌스러워요. 이 그리는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나도 그런 방식으로 애국심을 자극한 게 촌스럽다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닭살이 돋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이 국뽕의 힘이 네, 맞아. 맞아요. 마치 우리가 담배가 해로운 걸 알고 있지만 담배가 땡겨서 피는 사람처럼 이 뭔가 맞아요. 우리 몸속에 내재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땡기는 게. 네. 태극기 휘날리며. 네, 우리 그래, 몸속에 맞아요. 국뽕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쵸. 그 피를 자극할 수 있는 그래. 네, 그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실패했죠. 이 영화는 국뽕의 코드를 다 사용하면서도 그거를 못 네, 풀어냈다는 네. 거죠. 유치해요. 코드순 네. 나요. 정말 그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뻔하고 목적 의식도 굉장히 뚜렷하지만 그걸 보면서 감동이란 걸 느끼고 눈물이 나거든요. 그죠. 왜냐면 네. 그거는 포커스를 형제에 맞추면서 약간 이렇게 되게 촌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그걸 그리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는 그거를 전면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그것과 개인적인 비극을 같이 엮어 들어가니까 되게 이게 뭐랄까 이게 덕혜공주가 마치 나라의 대변인인 것처럼 그 굉장히 이게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어떻게 그죠. 보면 딱 그래서 촌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영화가. 국뽕이 가장 극적으로 발현돼서 최상의 형태로 발현된 거는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때 오피스 코리아. 네. 네, 모두가 그 정도의 국뽕을 맞아. 느낄 준비가 있다. 제가 볼 때는 5천만 국민 경험이 모두가 있어, 우리는. 국뽕에 취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 5천만 중에 과연 이 국뽕의 영역으로 몇 명을 거리로 광장으로 끌어냈느냐. 제가 볼 땐 5명이지 않나요?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김무성 씨. 아버지를. 네, 그다음에 몇 명이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그 의문도 좀 들었어요. 덕혜공주가 과연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나? 그런 그쵸. 것도 좀 의문은 있었어요. 그죠.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네.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저는 그런 게 아무리 좀 그러니까 생각해봐도 어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소재 자체가. 영화 자체가 그 롯데가 왠지 우리가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지금 때다. 왜냐면은 지금 거기에 건물에다가 태극기 박았는데도 충분히 우리의 애국심이 표현이 안 돼서 우리 회장님을 조지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태극기보다 더 큰 태극기를 갈 수 있는 곳 건물로는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맞네, 없으니까 맞네. 이 영화라는 작품으로서 이 태극기를 국뽕을 한번 취해보자 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넣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완전히 국뽕을 넣었는데 이 취할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렇죠, 없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만 취하면 되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좀 쉽지 않다.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코믹스러워요. 네. 맞아요.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볼 땐 화나요 오히려. 네. 맞아. 아니, 되게 초라하게 나와. 저는 성대모사를 어떻게 생각을 들었냐면 웃기려고 이걸 넣나? 이 생각, 그러니까 장르가 갑자기 코미디로 전환이 돼요. 근데 기괴하게 그려지.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풍자를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그렸나 했는데 마지막에 또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개연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정말 의문이에요. 일단 캐스팅보다 잘못했죠. 네. 양꼬치 팀가구가 글로 갔어요. 이 성대모사에 재능이 있는 사람 놔두고 완전히 그 사람은 성대모사도 못하고 닮은 것도 아니고 중후하지도 않아요.
그건 거의 람이란 코드랑 비슷하게 활용하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라서 이 영화가 철저하게 아부용으로 만들어졌다면 또 실패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맞아. 했냐. 이게 사실 신인 감독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신인 감독이면은 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 신인 감독이었다면 이거는 제가 그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어요. 이건 ADHD다. 집중을 못한 거다. 진짜. 맞아. 네, 근데 이건 진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쵸. 네. 누군가 개입했나? 글쎄. 그러면 만약에 집중을 한다면은 어떤 거에 집중하실 것 같아요? 저는 로맨스. 로맨스? 응. 아니면 뭐 그걸 떠나서 뭐 그 역사적 사건 중에 뭐 하나라든지 뭐 인물이라든지 그런 거.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덕혜공주가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았나 결혼 이후 집중하겠어요. 네. 그 가족의 삶. 저 같으면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덕혜옹주가 일본에 가서 겪었던 그 어려움, 핍박, 그 개인적인 어려움에 집중을 맞춰, 내면의 그런. 그런 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떤 사건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라미란 씨 맞을 때가 좋았던 게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 이게 되게 크게 다가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 장한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남녀의 그 내외하는 거리도 있고 상당히 먼 사람일 수 있는데 중간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드디어 나도 내 사람이 하나 또 생겼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 명 얻고 이럴 때마다 되게 크게 맞아. 다가오고 조카인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 이우 씨가 왔을 때도 감정적으로 상당히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줬어야 한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영친왕에게조차 그 드라마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건이 가장 증폭될 수 있었던 게 그 결혼. 왜 내가 결혼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냐. 왕족인데.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다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려졌고 아니라면 이 부분이 아니라면 초점을 맞출 만한 게 앞에 말한 그 아부다. 박정희 대통령의 실에 힘을 팍 줘서 완전 멋있게 그리는 거예요. 박정희 맞아. 대통령을. 그래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사실은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메꿔 오고 우리나라의 정말 이제 나중까지 피해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오는 거를 그렇게 쉽게 그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점도 재미있네. 그런 장면 속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띄울 거면 좀 집중해서 띄웠어라. 예, 우리가 정말 멋있게 느끼게끔 팩션이니까 이해를 해줄 마음이 제가 낼 수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육사 선배라고요? 막 이러면서 네, 맞아. 그 뭐야 우리 같이 한번 이 혁명정부에서 일해보지 않겠어? 맞아. 저는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감독 나름대로의 저 뭐예요? 그 정부 지지하지 않습니다. 감독 나름대로의 반항일 수도 있어요. 난 이런 영화. 아 지금 나는 이유를 알겠네. 난 이 정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니까. 나 이유를 알겠다. 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어. 왜냐면 이 감독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씬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완전 명감독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웃긴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초점을 안 맞추고 있다는 게 의도적으로 이 후자인 것 같아요. 이 의도적으로. 영화는 철저하게 박근혜를 위한 한 명을 위한 우리나라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단 한 명을 위한 영화인데 그거는 투자자 생각이고 감독은 여기서 애국심이 발휘되는 거죠. 진정한 일부러 애국심은 그래서 영화 되게 외적으로. 익숙해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망쳤는데 그걸 또 읽지 못한 한 명이 있었죠. 투자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손예진. 그래요. 손예진의 감을 못 잡고 감독의 뜻을 모르고 정말. 박근혜를 위한 영화에 투자를 해버렸네. 그러네. 너무 어떡하지? 네. 저는 그 지점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 그러니까 일본인과 일본 뭐 귀족과 조선 황족의 결혼. 네. 그 이방자랑 영친왕 결혼도 그 되게 부분도 중요하죠.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다 반대했다가 영친은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나중에 마사코랑. 그런 장면도 되게 재밌고 또 실제 덕혜옹주도 결혼을 했으니까 소다키유키랑 그런 점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다 지나쳐버리니까. 그게 좀 되게 아쉬웠어요. 중요한 갈등의 네, 지점인 맞아요. 게 네. 나는 이성적으로는 이래선 안 돼. 그러니까요, 맞아. 근데 그게 굉장히 나는 감성적으로 있는 이 사람한테 끌려. 네. 네, 그 속에서 영친왕의 선택 같은 것도 되게 무겁게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얘가 무기력의 화신이지만 비록 그지만 유일하게 거의 기력을 보였던 것.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말빨이 좋지 않은 가장 매력이 없는 외판원에게조차 물건을 사줄 만한 사람이거든요. 영친왕은. 맞아. 모두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설득되는 사람인데 끝까지 저항했던 게 이 여자를 두고 떠나자 이방자를. 네, 맞아요. 아, 이방자 맞나요? 맞아요. 네, 마사코 맞아요. 이방자. 네. 두고 떠나자는 거를 두고 떠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의 그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 네, 네. 그렇죠. 좀 아쉽죠. 그거 하나만 잡아도 참 괜찮은 네. 부분이 되게. 참 의문이에요. 네, 정말 의문이 물음표로 가득한 영화이지 않나. 네.
저는 사실 손예진 씨의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왜 이런 영화에서 그런 연기력을 보여줬어야 했을까? 다른 영화도 굉장히 많이. 근데 요즘에 약간 인터넷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믿고 안 보는 손예진이라고. 왜 그래요? 그거? 손예진 씨가 찍는 영화들은 다 별로다. 무슨 소리예요? 정말 저는 믿고 보는 배우인데. 어느 순간부터 손예진 씨가 하는 역할이 다 별로예요. 약간 저는 그런 지점이 있었어, 맞아. 비밀은 없다? 전작 방 얼마 전에 네. 개봉한 것도 처참한 성적으로 마감을 했고. 그거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뭐 박찬욱 감독도 극찬을 했다고 막 하는데 저는 손예진 씨가 충분히 더 뭔가 원탑으로서 올라설 수 있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나리오 보는 눈이 그렇게밖에 안 될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네. 이 영화가 좋은 거랑 그다음 좋은 캐릭터는 좀 달라요. 저는 손예진 씨가 상당히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의미로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보는 게 이 캐릭터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성 캐릭터로서 연기의 폭이 넓은 캐릭터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손예진 씨가 맡은 배우의 면면을 보면은 캐릭터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표현의 여지가 넓고 그 다음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넓고 또 되게 중요하고 비중도 크고 이런 캐릭터 그리고 이제까지 흔치 않았던 연기하기 쉽지 않았던 캐릭터들을 연기하고 있거든요. 맞아. 상당히 많은 배우들이 그냥 뻔한 남자의 여자 어떤 영화에 좋은 영화에 그냥 조연에 만족해요. 김혜수 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지현 씨도 그렇고 많이 그래요. 그 캐릭터가 심지어 인기를 끌더라도 맞아. 그 연기가 다르다 이제까지 없었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손예진 씨가 맡고 있는 건 해적부터 해서 그 전에 작품들 뭐 비밀은 없다 막 그 전에 뭐 백야행 맞아. 영화는 줄줄이 망했고 막 잘 안 되고 그러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배우 자체가 끊임없이 고심하고 캐릭터에 대한 누구보다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가 저는 이게 필승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손예진 씨 입장에선 감독이 허진호면 저는 믿고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게다가 덕형준데. 이제까지 허진호가 찍었던 영화는 배우가 따라주면 실패할 수 없었어요. 허진호는 감성적인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배우들이 그 감성을 충분히 그 폭넓은 배우의 연기의 폭을 살려줬다면 무조건 성공했는데 심지어 이 영화는 외견상 그 규모 그런 외연이 상당히 넓은 영화거든요. 그럼 이게 허진호가 찍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개 배우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고 그걸 허진호는 더 넓은 그 심계로서 이 몸 하나를 희생해서 영화를 파괴하러 들어간 독립군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손예진은 이 자기의 자금조차 누가 10억이 안 아깝겠습니까? 밀정이야, 밀정. 그 회장들조차 10억 아까워해요. 하는 거 보면 10억 아끼려고 막 온갖 수단을 다 하는데 손예진 씨는 그 10억을 과감하게 투자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물을 보고 울었대요, 손예진 씨가. 아, 진짜요? 정말? 네, 너무 감동해서 울었대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이 뜻인 거예요. 감동이라는 말은 감정이 동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뜻은 이제 화가 나는 감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울분 이런 거구나. 슬픔일 수도 있죠. 내가 낚였다. 내 10억 하면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영화였어요. 정말 의문이에요. 의문투성이에요. 정말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만들었나. 네, 정말.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좀 놀랐던 게 최근에 이동진 씨가 어느 프로그램 가서 칭찬했더라고요. 이 영화를 네,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이 별로 없는 영화다. 네? 상당히 잘 만들었다. 역시 이동진 씨 저랑 안 맞아요. 하지만 뭐 임팩트가 없어서 이 영화는 뭐 별 3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던데 그래도 한국 영화 올해 개봉한 탑10 안에 넣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제가 못 보는 무슨 지점이 있나요? 이 영화에? 글쎄요. 저는 사실 되게 재밌으면 재밌다고 얘기하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남들이 비판하는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봐요. 네. 국제시장 저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심지어 그 재미마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뭐랄까 KBS 9시 연속극 있잖아요. 네. 차라리 그런 게 더 재밌어요. 이 영화보다. 왜냐면 이 영화는 재밌어지려고 하면 진지해지고 재밌어지려고 하면 진지해져요. 근데 그게 너무 뻔해서 대체 왜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을까? 이건 정말 아마추어도 이렇게는 쓰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이 영화가 되게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트를 보자면 너무 화려하고
뭐 진짜 까메오조차도 딱 보면 얼굴을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서세원 씨가 감독했던 영화 아세요? 긴급조치 19호라고. 아, 절망적이었던 영화로 네, 그런 심지어 진짜 그런 것 같은데도 영화가 참 이게 참 그래요. 간만에 진짜 대호평 맞는 영화 하나 그니까. 등장했네요. 저는 이 영화가 이번 달 최대의 기대작이었는데 어디 서세원이랑 허준호를 동급에서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대박이다. 허준호 감독님은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네. 영감독이세요. 네, 진짜 그런가 봐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저는 없을 진짜 것 이거 같아요. 예리한 분석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설을 들었다. 전 솔직히 동의해요. 진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면 네 말에 이해가 네가 안 가서. 동의하니? 네가 말한 의견이에요. 케이님. 동의한다뇨. 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고 진짜 이 영화를 살리고자 했다면 앞에 말씀 계속 드렸던 대로 정말 이 역사와 시대와 이런 외부적인 요건에 상황에 짓눌리는 개인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이 개인이 이미 커서 내가 독립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나의 삶을 찾겠다 이런 거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고 쭉 따라가는 과정을 좀 약간 영웅적이라거나 주체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되는데 맞아. 이 영화는 계속 갈등이에요. 덕혜옹주가 독립운동 할 거 같다가는 아 나는 한 명의 개인이에요. 엄마를 버리라고요?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럼 엄마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 나는 또 왕족이에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래요. 그러면은 얘가 갈등을 할 거면 이런 갈등 속에서 짓눌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쵸. 아니야. 상황을 또 처절하게는 안 보여줘요. 맞아. 처절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영화가 뭐냐?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가는 거죠. 허진호 감독님 잘하셨다. 애국하셨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마 검찰에 조만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오늘 검찰에 걸렸어요. 6천억 지시했다고 탈세.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거죠. 이게 영화 중간 말미에 이제 나오잖아요. 결국 입국을 하려 했는데 이 덕혜옹주는 입국이 저지되고 그 친일파는 미군들한테 아우 미스터 누구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더라 한국으로. 정말 이 빼앗긴 들을 찾았는데 보물은 못 찾았구나. 들만 찾았구나. 그 들을 겨울놈들이 다 먹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모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겨울왕국이랑 비슷하다 말씀드립니다. 이 겨울에 걔네 친일파들이 먹었다. 걔네가 그대로 재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적산 물어갖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참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다. 또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뭐 제작, 투자 뭐 이런 것부터 보여주잖아요. 네, 진짜 뭐 자막으로 제작 누구, 투자 누구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거 진짜 갓지노다 갓지노. 네. 제작 투자가 아니라 내 돈 내고 왔는데 왜 내가 이거 투자하는 사람을 공짜로 보면은 내가 투자하는지 알아야 돼요. 맞네. 공짜로 보면. 근데 이거 내가 내 돈 내고 보면은 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걔네 나한테 물건 파는 애들이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맞아. 이게 약간 잘못됐다. 아 정말.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영화 주목할 만한 부분, 좋았던 장면, 뭐 안 좋았던 장면 이야기를 두루 해봤고요. 배우에 대해서도 박해일 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가장 멋있었던 순간. 아까 끌어안을 때였나요? 가장 멋있었던 순간이요? 음. 생각 좀 해볼게요. 그 고심해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멋있었을 때가 또 뻔한 거지만 이제 도망가면서 총을 맞아요. 총을 맞았고 처음부터 다리를 저는 설정이잖아요. 어디선가 총을 맞았겠구나. 그리고 그 총을 맞았던 장면이진 않지만 차 타고 막 도망치면서 총을 좀 맞아가서 총상을 입고 막 어떻게든 상장까지 가요. 하지만 그날 이제 막 쓰러지죠. 그때 이제까지 그 전까지는 멜로 부분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저체온 이제 막 체온이 막 내려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손예진 씨가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손 비벼서 막 얼굴 대주고 할 때 막 그런 좋았어. 저는 손예진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장면에서 박해일한테 내줬어요. 니네 잘 되라. 진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끝없는 사랑과. 맞아. 예. 근데 다음날 깨어나서 이제 내가 뭐 감자를 구겠는데 맞아. 진짜 멋있었어. 진짜 네. 좀 씁쓸하면서 멋있었죠. 진짜 네. 멋있었어. 아니 그렇게 아팠으면 죽던가. 살아나와서 막 그런 게 좀 몰입이 안 되긴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 군복을 입고 다시 나타난 다시 돌아온 옛 남자 맞아. 딱 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로맨스 소설 같아요. 딱 진짜 멋있는 대사였어요. 저는 그게 여기서 대사 하나로 꼽으면 최고의 명대사였던 게 옹주님 저 장안입니다. 맞아. 이 대사 한 마디에 드라마가 담겨있어. 진짜
돌아온 옛 남자. 진짜 너무 좋다 진짜. 가끔은 영화가 펼쳐주지 못한 드라마를 배우가 펼치기도 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게 감독의 예술이다 영화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배우 한 명 한 명도 다 그쵸. 예술가예요. 그럼요. 네, 배우 한 명 한 명도 우리가 작곡가만 예술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출자도 다 예술가거든요. 네, 훨씬 그 표현의 폭이 적을 뿐이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배우도 상대적으로 표현의 폭이 상당히 적은데 그 속에서 이 대사를 살리내잖아요. 그 이 대사를 통해 우리는 아 얘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나. 네, 맞아요. 박해일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네. 되게 순정남일 것 같잖아요. 느낌이 약간 딱 그래서 딱 등장하는데 와. 이 인물이 처음에 백윤식 씨 그 고종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싶다. 네, 맞아요. 아. 그럼 이 캐릭터가 얼마나 아버지도 일본 네. 군한테하고 싸우다 죽고 그럼 얼마나 투철한 맞아. 독립에 대한 그쵸. 마음이 있었나. 맞아. 근데 이 인물이 일본 그 육사에 입대를 하게 된 데에는 내가 덕혜옹주를 찾아가리라 하는 그러니까 이 인물 사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 가지가 갈등했다는 거죠. 앞에 덕혜옹주와 마찬가지로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맞아. 독립운동하겠다 이성적으로. 하지만 감성적으로 덕혜옹주를 찾아가겠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덕혜옹주를 찾아가겠다는 게 이겼다는 그걸 보여주는 대사였는데 이 인물을 이 영화가 살리는 방식 아, 그니까. 그냥 키타리 아저씨로 평면적으로 끌고 가는 게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니까. 근데 박해일은 그 대사를 통해 해냈다. 그러니까 아, 진짜. 해냈어. 장안입니다. 정 너무 멋있었어. 진짜 아, 멋있었어요. 너무 정말 멋있다. 멋있었어요. 아, 진짜 좋다. 네. 저는 아무래도 그 끌어안는 장면이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항상 이제 공주님을 사랑하지만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남자로 이제 한순간 자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 상남자지 진짜. 네, 진짜. 그래서 확 끌어안는 그게 음. 짱이었어요. 그리고 또 금방 쫓아가겠다고. 저는 마지막에 그 정신병원에 있는 덕혜공주를 데리고 와서 저 장안이라고 하니까 그 덕혜공주가 막 그러잖아요. 뭐 온다고 해놓고 이제 왔냐고 막 하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거든요. 진짜 순정남의 끝이에요. 저는 그거는 좋긴 좋았는데. 저 슬퍼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약간 그게- 정신병원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근데 거기서는 감동을 별로 못 느낀 게 약간 보호자처럼 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별로였어요. 저는 그 보호자의 본인 이름을 적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멋있는 거예요, 왠지. 근데 이제 막 모시고 오는데 이제는 남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진짜 얼굴만 보내 진짜. 좀 늙었다고 남자로서의 모습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내가 처음부터 지켜왔고 끝까지 내가 이 여자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게 딱 담긴 장면이 보호자의 자기 이름을 망설이다가 쓸 때가 아니었나. 아니 근데 저격 그때- 당했네. 여심 저격 당했어. 그때 이미 진짜 근데 좋았어요. 장하는 그때는 이미 교인형을 이제 여자로서 보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아, 물론 그렇죠. 공주를. 근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저의 키워드가 빛을 발하네요. 연민. 그래 거기선 연민이었어요. 이제. 이 네. 인물이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서 봐오다가 맞아요. 어느 그때는 순간 연민으로 연민이었어요. 변한 것 네. 같아요. 그 일본에서 이미 연민으로 네. 변한 부분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마치 오빠처럼. 네, 그게 좀 사라져서 좀 아쉬웠죠. 네. 사실 둘이 사랑이 발현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 은신처에서 살리려면 거기서 살렸어야지. 네. 영화가 사랑을 너무 안 보여주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연민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고 박해일 씨가 그 코드 자체를 연민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 장면들이 있었네요. 조금은 더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네. 어땠을까. 너무나 멋있는 배우들이고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정말 멋있었죠. 예. 그게 사실은 되게 멋있는 대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온다더니 아, 맞아. 맞아. 그 할머니가 된 정말 그럴 수 있었는데 음. 못 살렸다. 진짜 영화 자체가 아쉬운 부분만 보이는 영화예요. 네. 장안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 이제 어느 정도 해봤고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이 영화 총평 나는 어땠다 짤막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고 이 영화 추천 비추천 보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추천하는 게 나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하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나한테 이 영화를 보라고 추천할 것인지 사실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 의미가 없겠네요. 각자 이제 들어가서 한번 네. 해봅시다. 최후의 심지님.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오. 왜? 왜냐면 마음속에 꺼진 판타지를 다시 되살릴 수가 있고, 네.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는 이 감독 영화를 처음 봤어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집에 가서 이 감독 영화 다른 거 볼 거고, 그리고 박해일 나왔던 로맨스 영화 또 볼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네, 이 영화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네. 전혀 다른 곳에서 최후의 심지님을 저격했네요. 네, 그런 네. 어떤 지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네.
자, 어떠셨어요, K님은? 저는 뭐 예상하셨다시피 비추고요. 네. 제가 요즘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영화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개봉날 아침에 조조로 봤는데 정말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잘걸. 그리고 돈이 아까웠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커피를 먹고 뭐 밥을 먹었으면 덜 아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모던보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모던보이는 집에서 VOD로 무료로 봤기 때문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돈이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돈이 아깝다. 네.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야. 네, 난 내 돈이 아까운데 심지어 그 제작자들 이름을 앞에서 봤다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성만으로 풀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뒤바뀐 세상에 통용될 어떤 가치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감성을 쪽을 주로 선택했던 것 같고, 그마저도 제대로 선택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결국은 왕정에 속한 그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이미 시대가 바뀌었고, 그렇죠. 우리가 이미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데 덕혜옹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그 사람이 중간에 그러잖아요. 이 박정희를 만나서 한국에 데려오려고 할 때 한국에 무슨 이 사람의 뭐 자긍심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자긍심임을 우리한테 영화를 통해 설득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가 나라를 잃게 만든 왕족의 일원을 우리가 자긍심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거를 우리한테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시대에 통용될 만한 그런 가치를 전혀 갖지 못했다. 그걸 설득을 못한다. 그런 부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영화가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비추할 수밖에 없는 영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배우는 분투했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네. 고군분투했어요, 진짜. 맞아. 진짜 이 배우들한테는 저는 진짜 만점 주고 싶어요. 네. 근데 조연들은 아닙니다. 조연들은 아니에요. 네. 네. 진짜 명배우 많아요. 안혜상 씨도 연기 되게 잘하는 배우고, 맞아. 네. 백윤식 씨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백윤식, 라미란, 그 다음에 그 칭따오 정상우 씨. 정상우 씨, 네, 그 배우들의 뭐랄까 색깔 자체가 튀어요, 너무. 네, 기본 너무 색깔이. 튀어요. 맞아, 네, 맞아. 상업 영화에서 막 튀는 사람들인데 첫 장면부터 쓰면은 되게 부작용이 있는 맞아요. 배우들인데 네, 맞아요. 처음부터 막 써버리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윤재문 씨도 그렇죠. 네. 네, 맞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이 배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드라마를, 이 사람의 색깔 잘 모르겠다, 어떤 캐릭터일까 하고 한 발 들어가게 만드는 배우들을 주로 썼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단편적인 영화에 단편적인 배우를 쓰니까 색깔이 이미 진해요. 형광색이야. 예, 눈부셔서 못 보겠는 거죠. 그런 배우들이 너무 많았다. 네, 그런 계속 가네요, 그냥. 네. 아유, 애써 두 분 모셨는데 처음부터 욕만 하다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추천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네. 자, 우리 이 자리에 2명의 이제 심즈 멤버들이 빠졌는데, 2명이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 셋이서, 네.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아까 말했듯이 키워드로, 딱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끝마쳐 봅시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이거 같다. 꼭 정치적일 필요 없어요. 사회적일 필요도 없고, 이거 같다?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내 삶, 지금 이 세상, 이 상황, 키워드 하나로 표현하면 이거다. 뭐가 있을까요? 뭔가 항상 판타지를 갈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포켓몬고 열풍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게 가가지고 현실 속에서 이제 그게 실현이 되는 거잖아. 나의 판타지가 포켓몬을 현실에 잡는다는 게 이제 AR로 실현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제가 이 영화에서 느꼈던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되게 판타지 없이 살기 힘든 삶의 세상인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쪽을 꿈꾸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판타지. 네. 네. K님은요?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뭐랄까 좀 다들 정체가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30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예전에 느꼈던 30이라는 나이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이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 김광석 씨의 30즈음에를 들으면 그때 제가 되게 어렸을 때는 내가 30쯤 되면은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왜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그래, 그런 사람 이런 많더라고요. 생각이 네. 드는 건데, 뭐 포켓몬고 열풍도 사실 요즘 아이들은 포켓몬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더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정체돼 있고 나는 그 정체된 시간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게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사회도 그렇고 뭐 토토가도 그렇고 저는 항상 지금 이 시점이 2016년이 아니라 한 2000년쯤 혹은 9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진 않고 전 세계가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역사가 진보하느냐라는 고민을 좀 요즘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저의 개인적 삶에 집중을 좀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되게 많이 공감되는 말이네요. 진짜 서른쯤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옛날 서른이 지금 마흔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제가 이 수혜 씨 인터뷰를 최근에 봤거든요. 이 수혜 씨가 최근에 영화 국가대표 2 찍었다고 해서 오연서 씨랑 같이 되게 매력 있는 배우로 출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혼 언제 할 거냐는 질문에 41살에 할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41살 이렇게 늦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 31살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옛날 31살 같은 반면 또 그때 여배우들도 옛날에는 막 30 중반 되면 많이 늙은 느낌이 났는데 요즘에는 막 40 넘은 배우들 심지어 50이 가까운 배우들도 되게 젊은 느낌으로 나와서 막 멜로 연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화가 늦춰진 만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존재하는데 분명히 우리 정해진 수명이 아무리 길어졌다고 해도 있잖아요.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 어떤 때 이루어지고 달성돼야 될 게 뭐 달성되지 못하는 느낌이 있다. 네. 우리는 분명히 맞아, 진짜. 60쯤에 1차적인 뭐 안정적인 회사라도 퇴직이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구성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또 100살 전에 죽을 텐데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늦은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달성해야 될 걸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지 않나?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 네. 그게 되게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분명히 옛날 사람들은 그게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그런 게 고되기도 했겠지만 성취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맞아요. 네. 근데 관운상제라고 하는데 관이 요즘에 취업이라고 본다면 취업해도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혼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막 되게 책임감 갖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계속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뭘까?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다들 느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들 되게 느리게 가요. 하루하루는 굉장히 바쁘게 가지만 삶 자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그리스 시대가 이제 약간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변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개인적 삶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지금이 약간 그런 시대가 아닌가. 굉장히 시대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본인의 삶에 집중을 하고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좀 과도기인 것 같은. 네. 어떻게 바뀔까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권태가 제 그게 테마인 것 같아요. 저의 요즘의 키워드. 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약간 권태를 느낄 만큼 네. 일상에 젖어들면 권태를 아무래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를 계속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멀리서 나를 내다보는, 때로는 나한테 떨어져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새로움을 자꾸 자극을 주고 의미부여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변화해서 이거를 다시 새롭게 느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더위가 또 되게 지독하다 보니까 이 더위 속에서 그게 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 것도 더위 때문인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더워서 이 모든 잘못들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휴가를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올림픽이 또 열리고 하는데 이때를 맞아서 제가 휴가를 가요. 지방에 있는 도시들 몇 개를 돌아보면서 그곳들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부산도 가고 또 제천도 들러서 제천 음악영화제 이번에 열리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서 녹음도 하고 뭐 곳곳의 도시들에서 뭐 녹음을 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게 목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막 권태롭고
좀 지겹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머리로만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없다면 떠나보시는 것도 전혀 다른 자극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덕혜옹주 방송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김기사였고요. 최후의 신즈입니다. K입니다. 네, 였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